자, 재무행정 유의학집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유의학집. 유의학집하고 여기 오늘 문제하고 가져가시고. 자, 지난주에 인사론 했고, 그 전에 조직론 했죠. 그 다음, 오늘은 재정, 그러니까 재무행정 할 겁니다. 재무행정. 자, 조직론, 인사론, 재무행정. 그래서, 인사론에서는 어떤 문제를 다뤘어요? 사람 문제. 공무원에 관계된 걸 다뤘다면, 조직에서는, 조직, 말 그대로 조직 또는 기관, 그렇죠? 이런 문제를 다루었고, 이번에는 재무행정이니까 돈 문제를 다루겠죠. 돈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자, 국가가 하는 일을 우리가 논하는 학문이 행정학이니까 국가가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쓰고 그 다음 또 뭐 써야 되겠어요? 돈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재무행정을 하겠습니다. 자, 재무행정 들어가기 전에 재무행정 전반적으로 어떤 논리들이 깔려 있는지 조금 보고 나서 재무행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유의학집하고 주로 선생님들 유의학집하고 오늘 나눠드린 문제하고 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행정은 우리가 말 그대로 돈을 쓰는 거야, 돈. 그렇죠?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에 섬이 있다. 섬이 있으면 이 섬에 100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1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국가 돈은 세금이죠. 세금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이 다리를 놓고 싶어. 다리를 놓는데 2천억이 들어요. 2천억. 그럼 다리를 놔줘야 돼요? 안 놔줘야 돼요? 사기업이면 안 놔주겠죠? 100명인데 2천억 이거 다리 나와서 만약에 사기업이 여기서 아무리 돈을 번다 그래도 2천억 원어치 못 벌겠죠. 근데 국가는 이 다리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우리 남해안 같은 데 가면 정말 경제적으로는 뭐가 되는데 손해가 되는데 많이 도로 나져 있고 다리 나져 있고 그러죠. 하루 종일 몇 대 안 다녀요. 그래도 다리가 나져 있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 행정학에서 재무행정은 항상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제적 합리성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냐 아니면 그렇죠. 정치적 합리성. 그런데 자 봐봐요. 이 사람들도 이 국민들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도 혜택을 봐야 돼, 안 봐야 돼? 아프면 병원에도 가고 또는 어떤 문화시설도 누리고 그럴 혜택을 봐야 될 권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만약에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 어때야 되겠어? 다리를 놓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면 다리를 놔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재무행정에서는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두 가지가 충돌한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돈이 뭐 무한하면 모르는데 한정돼 있는데 이 돈을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둘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항상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자, 여기 돈은 우리가 재무행정, 국가의 돈은 세금입니다. 그렇죠? 세금이니까 자, 일단 이 세금을 누가 공무원이 씁니다. 공무원이 쓰면 이 공무원들이 이 세금을 아깝게 여기고 잘 쓸 수 있도록 뭐 해야겠어요? 감독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통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재무행정을 얼마나 잘 정확히 쓰는지, 공무원들이 혹시 헛돈 쓰지 않는지 하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어? 통제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이 있겠어요? 너무 통제만 하면, 너무 세세하게 다 간섭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있어?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데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너무 통제하다 보면. 선생님들 딱 일상생활에서 어때요? 그냥 물론 엄마가 이거 쓰라고 줬는데 이것보다는 이게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엄마 말 그대로 들어서 뭐 한다? 그거 그대로 사게 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관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야,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말고 우리들에게 뭘 좀 주라. 너무 비도덕적으로 안 할 거니까. 그쵸? 뭘 주라? 재량을 주랴. 그래서 재무행정은 과연 여기 국가의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문제. 그런데 국가의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인데 딱 두 가지가 가장 재무행정의 모든 곳에 흐르는 것들이 뭐다?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할 것인지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할 건지, 아니면 통제에 중점을 둘 건지 재량에 중점을 둘 건지. 그렇죠? 그래서 저희 예산 원칙 중에서도 전통적 원칙은 통제에 중점을 둔다면 최근에 원칙은 재량에 좀 더 중점을 두죠. 그 다음 우리가 어떤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조세지출 예산 제도, 조세를 어디다 조세 감면을 어떻게 했는지 세세하게 뭐해서 통계를 내서 의회에다 보고하시오. 조세지출 예산 제도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것에 중점을 두는가요? 통제. 그렇죠? 자, 우리가 재량에 주는 예산제도 많죠. 이를테면 그냥 어디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총액으로 예산을 뭐 한다. 총액 예산제도 같은 건 총액으로 행정부에다 돈을 준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무엇에 중점을 두는가? 재량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결국 지금 전부 다 문제들은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문제고,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해서 돈을 쓸 것인가, 정치적 합리성을 써서 돈을 줄 것인가, 지워버렸네. 통제할 것인가, 재량을 줄 것인가, 그렇죠? 이 문제다. 통제와 재량의 문제다. 그러면 재무행정은 어떻게 생겼냐? 우리가 조직론이 어떻게 생겼냐 한번 봤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럼 재무행정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죠? 자, 재무행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통 재무행정의 기초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재무행정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 그렇죠? 그다음 실제로 여기서는 이런 논의들이 계속 이런 논의들을 여기서 쭉 할 거고, 방금 이야기한 것들을 여기서 쭉 할 거고, 그다음 재무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과정.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국가 돈을 어떻게 써야 돼요? 국가 돈은
예산을 짜서 쓰지 마음대로 못 쓰죠.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누가 국회에서 심의해주고 심의 의결한 예산을 누가 행정부가 집행하고 이게 잘했는지 결산해보고 그렇죠? 이렇게 돈을 쓰죠. 그래서 결산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산제도 또는 예산의 개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예산제도 그래서 예를 들면 품목별 예산을 쓸 것인지 성과주의 예산을 쓸 것인지 이런 예산제도에 대해서 논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런데 이제 출제 보면 여기에 그 제명정에서 4문제 정도 서너 문제 출제되는데 여기에서 보통 절반 여기서 절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오늘 할 건데 그럼 보면 한 지금 7년 8년간 기출 문제 보니까 여기 60문제 여기 60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할 생각이고 자, 이 부분은 이 보강 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못 넣었으니까 보강 때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자, 거기 보면 이제 기초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무행정의 기초. 크게 보면 기초가 있는데 자, 거기 재무행정의 기초에서 재무행정이란 게 어떤 건지 의의하고 그렇죠? 거기 재무행정에서 핵심이 예산이죠. 그러니까 예산의 의의, 예산의 특성과 기능 그렇죠? 그래서 자, 보통 기초에서는 보통 어떤 걸 다룰 거냐면 재무행정의 의의를 먼저 다루겠습니다. 다음 거기에 있는 것처럼 거기 있는 이 의의를 다루고 재무행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 조항, 관련 조항. 그다음 예산의 원칙. 이거 한번 이 세 가지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행정에서 1페이지 봅시다. 요약집 1페이지. 재무행정에 의의해서 재무행정이라고 나와 있죠. 1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이란 이렇게 나와 있죠.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물적 자원을 동원, 관리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다음 정부 예산론과 구분해 본다. 이렇게 쭉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알 거고 예산과 재정의 차이. 나중에 이거 보면 압니다. 예산과 재정은 딱 하나 차이입니다. 기금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기금. 그건 또 뒤에 다 설명하는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럼 구체적으로 아주 핵심인 예산이 뭐냐? 자, 예산은 다 알고 있죠? 예산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 예산의 개념에는 회계연도 동안 정부가 걷어들일 수 있는 수익과 공공 서비스 공급을 위한 지출의 내역과 규모에 대한 계획. 이게 예산이죠. 그래서 형식적 개념으로는 헌법 또는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정부가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1회계년도 동안의 재정계획. 이걸 뭐라 그런다? 예산이라고 그런다. 자, 시험에도 이 개념도 한번 나왔습니다. 공군연도지만. 자, 예산에는 당연히 우리 가정에도 세입이 있죠. 들어온 돈이 있을 거고 나간 돈이 있겠죠. 세출 예산이 있겠고. 자, 그다음
예산의 성질상 구분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뭐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제 세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세출 나가는 돈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뭐 세입 예산도 당연히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눠집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반회계라는 거하고 특별회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자,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돈을 어떻게 벌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우리가 무슨 주거래은행이 어디에? 하나? 신한? 좋아. 하나은행이라면 하나은행에 이 돈을 여기에서 넣어서 일반적인 우리 생활비 하죠, 선생님들. 생활비 쓰죠? 이렇게 쓰는 것은 일반회계야, 일반회계.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여행 좋아하죠? 그래서 나는 한 달에 2번은 꼭 여행 가야 되겠어. 또는 뭐 1년에 한두 번은 꼭 여행 가야 되겠어. 그러면 이 주거래은행 하나은행 말고 신한은행에다가 이 돈을 넣어놓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일반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일반 생활비야. 그냥 생활비. 그리고 일반에서 그냥 받아오는 거야. 우리가 돈 번 거에서. 그러니까 시간에서 이걸 국가로 보면 조세에서 그냥 여기다 충당하는 거야. 그런데 쌤들이 뭐 하려고 한단 말이야? 여행을 가려고 한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 1년에 2번 여행을 가기 위해서 신한은행에 따로 돈을 모아두는데, 이 돈은 어디에서 하냐면, 아까 알바를 주로 해서 돈을 번다고 그랬죠. 부모님 용돈하고 알바하고. 그런데 알바에서도 알바하다가 어때? 시간의 수당 같은 거, 가끔은 시간의 근무회라고도 하죠. 누가 안 왔으니까 시간 좀 연장해서 하자. 그러면 시간의 수당은 나는 여기다 돈을 넣겠다. 신한은행에 넣고 어디에만 쓰겠다. 여행 가는 데만 쓰겠다. 이렇게 한다면 이건 뭐 하는 거야? 이럴 때 특별회계를 만들어요. 사실은 국가에서 특별회계 같은 국가도 그래요. 수도사업, 그런 이 돈은 수도사업에만 쓰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특별회계라는 걸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 함부로 만들면 안 되고 법을 만들어서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특별회계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건 일단 그러니까 일반회계라는 게 뭐고 특별회계라는 게 뭐냐? 그럼 특별회계는 특별한 데 쓰려고 하는 거야. 특별한 데 쓰려고. 특별하게 뭐해서 수입을 갖고 특별한 데 쓰려고 만드는 게 뭐다? 특별회계. 일반회계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어디에서도 국가도 일반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죠. 어떤 거 당연히 뭐 국토부에 뭐 집 짓고 R&D 사업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같은 거 사업하고 SOC 사업 뭐 이렇게 도로 건설하고 항만 건설 이런 거 해야 되겠죠. 그다음 당연히 복지 같은 것도 해야 되겠고 교육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에 일반적으로 다 쓰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반 생활하고 여행 가는 건 특별한 경우잖아. 그럴 때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반하게 특별하게 불렸는데 그럼 예산의 특성과 기능에서 예산의 특성은 뭐냐? 관리행정 도구로서 기능하고 그렇죠? 자, 관리행정 도구로서 기능을 하고 왜냐면 우리가 이 어떤 기관에서 국가의 많은 기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들이 계획표 준 것으로는 사실은 알기가 힘들어요. 진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표가 있었는데 예산이 없으면 그 사업 할 수 있어 없어? 말은 그거 하겠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뒷받침되면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거 보면 알 수 있겠어?
예산서를 보면 어떤 일을 하는지 금방 알 수 있겠죠. 어떤 걸 또 중점적으로 하는지도 알 수 있겠어, 없겠어. 거기다 많이 투자를 하면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딱 예산을 봤더니 4대강 그쪽에 갑자기 돈을 많이 넣었다. 아, 이분은 4대강을 주로 뭐 하겠다. 주로 해서 하려나 보다. 문재인 대통령 돼서 봤더니 에너지 전략사업, 이 전원사업, 그쵸? 탈원전하고 이런 것에다 굉장히 많이 뭐가 있다. 예산이 배정됐다. 그럼 이분은 이걸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겠어, 없겠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같이 관리행정 도구로도 쓰이고 본질적으로 예산 과정은 정치 과정이다. 방금 이야기했죠?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좀 달라지죠? 그 다음 정부 활동 중 가장 보수적인 영역이다. 돈을 쓰는데,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보수적인지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선생님이 공무원이 돼서 어떤 과에 갔다가 과에서 예산을 담당한다 합시다. 그러면 이 과 인건비가 얼마였었어? 올해 인건비가. 이를테면 올해 인건비가 100억이었다. 그 과에. 그럼 내년에는 얼마나 될까? 100억 플러스 신입 들어온 또는 승급한 그 돈 약간 그런 정도밖에 안 되겠죠? 이게 획기적으로 바꿔질까요? 그러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이런 경상비 이미 꼭 들어가야 되는 비용 있는 경우는 여기에다가 모름책이 얘기 103억 이 정도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확 바꿔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예산은. 그래서 거기 가장 보수적인 영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점증주의적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다음 관료들의 집행 책임성을 확보하는 회계 도구일 수도 있겠죠. 얼마나 잘 썼는지. 자,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서 자, 우리가 어떤 것을 벌써 봤어요? 예산의 성격에 대해서 봤습니다. 예산의 성격은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자, 오늘 나눠드린 1번 문제, 이런 건 어떻게 변해서 나오는지 볼까요? 문제 1번. 자, 예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2017년도 문제입니다. 예산 과정을 통해 정부 정책의 산출을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다. 맞죠? 예산은 정부 정책 중 보수적인 영역에 속한다. 맞죠? 또는 점증주의적 성격을 주로 갖는다 해도 틀리지는 않겠죠? 예산이 결정되는 과정에는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최소한 공공재원을 배분해서 기후비용이 우선 고려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은 한정돼 있고 A에 쓸 건지 B에 쓸 건지 자, 우리 살림도 그렇죠. 가정살림도 돈은 엄청나게 많으면 좋겠지만 돈은 항상 한정돼 있으니까 A에 쓸 건지 B에 쓸 건지 굉장히 고민하죠. 그럼 A 말고 B를 썼다는 것은 B를 사기 위해서 A는 기회비용이 되겠죠. 자, 더 쉽게 말하면 대학원을 진학할 건지 말 건지 생각을 해봐. 그러면 대학원을 진학할 때 대학원 진학해서 돈 벌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그동안에 못 버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러니까 항상 이거 하면 이건 못 한다는 거잖아. 돈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무슨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겠어. 기회비용적 선택에서는 기회비용적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우선 고려해야 되고. 이 부분 이제 곧 배우겠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예산제도는 품목별, 성과주의, 기획 이렇게 변했다고 그랬죠. 연기준 이건 자 일단 이 페이지 좀 보면 시크한 사람이 어떻게 변했냐 이렇게 보니까 통제가 품목입니다. 품목별 예산.
자, 그 밑에 보니까 통제적 기능, 관리적 기능, 계획적 기능 이렇게 변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로 품목, 그 다음 성과, 기획, 연기전 이런 식으로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순서가 틀렸죠. 순서가 틀렸습니다. 5번에 순서가 틀렸다는 거. 시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만 보면 10페이지 한번 볼까요? 10페이지 시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0페이지. 알렌 시크에 대해서 나왔는데, 자, 거기, 그는 1966년 쭉 나와있죠? 밑에 10페이지 위에 알렌 시크에 대해서 나와있죠? 자, 20대 대학원생 때 연방실 예산실에 인턴으로 가서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예산제도 계획을 깔끔하게 정리해버렸어. 그 리포트에 감동받은 상급자가 이 보고서를 모든 직원들에게 읽게 하였으며 그것이 나중 학술지에 발표됐는데 논문의 요지는 미국 연방정부 예산제도는 통제 중심에서 관리 중심으로 그리고 다시 기획 중심으로 변했다. 이 논문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변한 걸 깔끔하게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그럼 예산제도로 말하면 품목별에서 그 다음 성과주의로 그 다음 기획예산제도로 그 다음 감축, 연기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뒤에 연기준이 나오다 보니까 기획까지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많은 학자들이 뭐라 그러겠어? 그 다음 나온 감축, 80년도에 나왔던 연기준까지 넣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순서는 또 계속 이건 시험에 뒤에도 또 나옵니다. 또 나와.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인지만 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좀 이해는 됐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의 성격에 대해서 자, 사실은 예산의 성격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은 예산 성격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까지 알면 되겠죠? 자, 우리가 대강 어떻게 예산 성격은 정치적이다. 그렇죠? 그 다음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어느 정도 점증주의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예산의 성격이 예산은 어떤 성격으로 변했다. 변화가 통제 중심에서 즉 이 품목별 예산 그 다음 어떤 걸로 관리 중심으로 성과주의 예산에서 그 다음 계획으로 변했고 그 다음 감축으로 변했다. 그렇죠? 좋습니다. 예산은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격. 예산 성격 옛날에는 통제 세금이니까 관료들이 함부로 쓰지 마 하고 통제 중심으로 했다가 그 다음 조금 관리 중심으로 어느 정도 재량을 좀 주고 성과를 내는 형태로 변했다가 조금 그 다음은 이제 조금 계획적으로 해라. 그렇죠? 이렇게 변했고 나중에는 너무 예산이 팽창하니까 안 돼. 예산은 좀 감축하는 방향으로 해라.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예산의 뭐가? 특성이, 성격이. 이해됐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 예산은 그럼 어떤 기능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자 거기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 자 예산의 기능에서 보면 머그레시브에 뭐가 있습니까? 머스그레이브 미안해요. 머스그레이브에 뭐가 있습니까? 재정의 3대 기능이 있죠. 그래서 재정은 어떤 기능을 해주느냐? 자, 재원을 뭐 해주는 거? 분배해주는 기능을 한다. 효율적으로. 그 다음, 재분배 기능, 형평성 있게도 해준다. 그 다음, 경제 안정이나 성장을 촉진해주는 기능을 한다. 자, 우리가 정부가 하는 일 봐봐요. 정부가 하는 일 보면 자 어떤 거 해줘요? 도로 건설도 해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여기 같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재원을 A를 할 거나 B를 할 거나 잘 골라서 효율적으로 많이 분배 재원을 사용해 주죠. 그렇죠?
분배 기능을 한단 말이야. 그 다음,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지 같은 거 해요, 안 해요? 복지 예산 같은 걸 복지 같은 걸 함으로써 어느 정도 사회가 불평등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이 난방비, 이번에 줘요. 난방비, 발음이 안 좋아서. 난방비 같은 경우도 어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그런 게 지원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은 아예 굉장히 춥고 막 떨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그 간격을 줄여서 이렇게 재분배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난방비 지원해 주는 게 돈 쓰는 거잖아, 국가에서. 그렇죠? 그다음, 자,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돈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국가에서. 왜? 경제가 떨어지니까, 경제가 완전히 침체하니까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려고도 했죠. 그 다음 경제가 너무 활성화시키면 또 어때? 돈 많이 걷어들이죠. 이자율 막 높이고, 그렇죠? 지금 미국이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를 뭐 시켜? 안정화시키거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기능을 해야 하네요. 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머스그레이브는 재정의 3대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3대 기능이다. 그래서 예산의 특징은 뭐냐? 성격은 뭐냐? 그다음 기능은 뭐냐? 그럼 예산의 기능은 자, 거기 문제에서 보다시피 2번 문제 보면 2번 문제, 3번 문제를 이제 보면 알렌 시크의 교수에 의할 때 사업의 투입물보다 사업의 수행 방식과 성과에 초점을 두는 예산 정형은 뭐냐? 아까 했었는데 이건 관리 지향이죠. 거기 보다시피 이거 또 나옵니다. 계속 이건 뒤쪽에 예산 제도로도 계속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겠는데 어떻든 거기 우리 2페이지 거기 행정 관리적 기능에서 시크의 예산의 기능 나왔죠. 통제, 관리, 계획, 평가. 그 다음 문제 3번 머스그레이브 정부 재정 기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시장 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 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게 대표적인 어떤 기능이에요, 쌤? 분배 기능이죠. 그 다음 이 세입 면에서는 차별과세라고 세출 면에서는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된다. 재분배 기능이죠. 고용, 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안정적으로 경제 안정화 기능 맞죠? 4번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 통제 기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그래서 머스그레이브 같은 경우는 3대 기능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사실은 관료 통제 기능도 한다. 이런 사람은 누가 있었어? 슈크는 첫 번째가 발전을 이야기했을 때 제일 처음 발전이 통제적 기능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건 누구 이야기다? 그러면 1, 2, 3, 4에서 3번에 1, 2, 3, 4에서 4번은 머스그레이브가 아니라 슈크의 이야기죠. 자, 3월 달에 3월 17일 정도에 제가 특강을 할 건데 어떻게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자, 그다음 여기까지 일단 봤어요, 안 봤어요? 예산의 성격, 기능에는 슈크하고 머스그레이브, 그쵸? 여기 물론 성격에도 여기도 들어갈 수 있죠. 슈크는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든 성격은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기능이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이 어떤 형식을 갖느냐, 예산과 뭐와 관계, 법률과의 관계,
예산과 법률과의 관계. 예산과 법률과의 관계. 이건 쌤 꼭 당위적인 건 아니야. 예산은 법률로 해야 된다. 법률주의. 아니다. 예산은 법률로 해서는 안 된다. 따로 해야 된다. 비법률주의. 이런 것들이 어떤 거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특징에 맞게 이야기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특징에 맞도록. 그러면 예산과 법률에는 두 가지가 있죠. 정리 넘어가서 거기에 예산의 형식에는 법률주의하고 비법률주의, 예산주의가 있죠. 3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산과 법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다시 어떤 것과 어떤 것? 법률주의하고 비법률주의. 자, 그러면 거기 예산의 형식에서 예산을 법률로 할 건지 비법률로 할 건지에서 우리가 보니까 우리나라 경우는 예산주의, 즉 비법률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 밑에 보니까 거기 의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산은 매년 국회의 심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그 형식에는 법률주의와 예산주의, 이걸 비법률주의라고 합니다. 가 있음. 이에 따라 조세제도가 달라지며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주의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법률주의는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매년 세입세금과 세출예산이 입법 절차를 통해 세입법, 세출법으로 성립된다. 그러나 예산주의는 예산이 법률과 달리 국회 의결에 확정되는 예산이라는 별도 형식으로 성립된다. 그러면 이것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그렇죠? 큰 차이는 거기 쭉 나와 있는데 예산의 형식과 대통령의 거부권 쭉 있고 미국의 사례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 여기 그냥 간단히 보면 예산과 법률을 보면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과 법률을 이렇게 차이를 보면 일단은 그냥 편하게 들어보면 예산 편성은 누가 해요? 누가? 예산 편성. 정부만 하죠. 국회의원이 예산 편성한 거 못 봤죠? 예산은 누구만 편성해요? 정부. 예산 편성에 있어서. 편성에 있어서. 편성이나 재정에 있어서 여기서는 정부가 하는 데 비해서 우리가 법률은 어때요? 예산은 그러니까 이 법률을 만드는데 누가 만들 수 있어요? 정부하고 거기 정부하고 거기 있구나. 예산과 법률에서 설립 절차부터 봅시다. 거기 3페이지 밑에 보면 예산과 법률의 비교역이 있었죠. 거기부터 먼저 보고 들어갑시다. 먼저 성립 절차를 보니까 제출권자는 예산은 누가 제출해요? 정부가. 법률은 정부나 국회의원도 법률 제출할 수 있죠. 다음 제출 기간은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 이건 헌법에 나와 있는 거고 국가재정법에는 며칠로? 120일 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9월 2일까지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지금 올해가 몇 년도죠? 23년도죠. 그럼 2023년도 지금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럼 내년도 예산, 2024년도 거는 올해 결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야 그 다음에 쓸 수 있으니까. 최소한 2024년도 예산은 2023년 9월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120일 전면 9월 2일이에요. 9월 2일까지는 어디에? 거기 있는 것처럼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법률은 제한이 있어 없어? 제한이 없죠.
그다음 심의 기한도 자 거기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해야 되는데 법률은 그런 거 제한 없고 범위를 예산은 증액 및 신비목을 국회가 단독으로 설치 불가하는 데 비해서 법률은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하고 예산은 대통령이 거부권이 없어요.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법률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고 예산은 그냥 심의 의결하면 끝나지 공포 절차라는 게 없어요. 근데 법률은 공포로서 효력이 발생하죠. 행정법을 다 배우셨으니까. 그다음 효력에서 시간적 효력에서 예산은 회계연도에만 효력을 갖는 데 비해서 법률은 계속적 효력이 있고 자 구속력에 있어서도 예산은 국가기관만 구속하는데 법률은 국가기관 말고도 국민도 구속하죠. 지역적으로도 예산은 국내에 불구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법률은 외국인에게는 적용 안 되죠. 근데 국외 예산도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국외까지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 한번 생각해봐. 미국에 있어서의 한국 대사관 여기 예산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싸서 보내겠죠. 미국에 있지만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되죠. 이런 걸 말해. 자, 그 다음 형식적 효력으로 예산은 법률 개폐가 불가하고 법률로도 예산 둘 다 노터치입니다. 둘 다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으로도 법률 변경 불가하고 법률로 예산 바꾸는 것도 안 됩니다. 예산 따로 통과된 거라. 예, 비법률주의. 그 외에 또 하나만 기억해 두면 또 위에도 거의 비슷한데 법률주의는 1년세주의야, 조세가. 그런데, 자, 비법률주의, 예산주의에서는 조세는 영구세주의입니다. 이것 좀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매년 법률로 해야 되니까, 조세도 매년 법률을 바꿔줘야 되겠죠. 법률로 하니까. 벗어들일 거. 그러니까, 어떻다. 1년이야, 1년.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률은 따로 존재하니까 조세법은 따로 존재하죠. 근데 조세법을 안 바꾸지 않는 한은 영구세가 되겠죠. 그것만 잘 구분하시면 돼. 시험을 볼 때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나머지는 다 거기 위쪽과 아래쪽 보면 되고, 해당 국가에서 법률주의는 미국, 우리나라는 비법률주의. 이것만 잘 알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런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실제 문제는 거기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의 예산안과 법률안의 의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번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하지만 예산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거 맞죠? 2번 예산으로 법률의 개폐가 불가능하지만 법률로는 예산을 변경 서로 노터치라고 그랬죠? 3번 법률과 달리 예산안은 정부만이 편성하지 맞죠? 예산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고 정부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의 각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는 없죠. 근데 법률은 수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 다음 5번 문제 한번 봐봐. 5번 문제도 미리 한번 풀어보십시오. 미리 한번 풀어보면 이건 옳은 것 구하는 것이 조금 어렵죠. 옳은 것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우니까. 풀어보면 몇 번이 답니까? 그렇죠. 거기 1번이 답이고 2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이 있지만 국회 의결 예산에 대해서는 사안별만 그런 거 없다고 그랬죠. 아예 통과되면 통과된다 그랬죠. 사안별로 제2요구권이 있었던 게 거기 봐봐요. 미국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3페이지
3페이지 예산의 형식에서 예산의 형식과 대통령 거부권에서 미국의 사례라고 돼 있죠. 두 번째 칸 미국의 사례에서는 항목별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폐지됐죠. 그래서 항목별로 이렇게 하는 건 미국도 안 돼요. 미국도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3번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은 의결기관의 제한이 없으나 예산은 매년 12월 2일까지 예산 결산 아니죠.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야 되겠죠. 아니 이건 매년 12월 2일까지 원래는 30일까지 심의를 다 끝내줘야 되죠. 조금 더 이건 나중에 예산 과정할 때 많이 나옵니다. 예산 과정할 때 많이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래. 원래 법대로 한다면 9월 2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를 다 끝내줘야 돼. 본회의 의결까지 해줘야 돼. 본회의 예산안을 통과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거 꼭 안 해주고 말일날 하죠. 12월 31일. 그렇죠? 나중에 한번 설명합시다. 4번 국회는 제출된 법률안 보완할 수 있지만 제출된 예산은 정부 동의 없이는 수정할 수 없다. 말이 안 되는 게 삭감할 수는 있죠. 삭감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예산안에 대해서 증가하거나 비목을 설치할 수가 없다는 거지 삭감은 언제나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틀렸죠. 지금 여기 이제 초기니까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조금 배워가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을 짜왔어요. 국회가. 그럼 정부가 그럼 뭐 할 수는 있어. 마음대로. 이거 너무 뭐 하는데? 너무 많이 책정했는데? 5천억을 책정했다. 도로건설한데. 그러면 뭐 한다? 이걸 3천억. 많이 삭감했다는 말 많이 듣죠. 그런데 이거 5천억 부족한데 6천억 해야 되겠는데 이런 건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삭감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 좀 할까요? 이를테면 대통령이 이번에 용산을 옮겼어요. 그래서 용산에 옮기니까 돈이 좀 많이 들겠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대통령 이전비 얼마? 했는데 야당에서 보기에는 괜히 옮겨가지고 왜 그래? 그거 안 돼. 그래서 뭐 할 수 있어? 그냥 만약에 5천억이라면 3천억으로 삭감할 수도 있죠. 그건 자유롭단 말이에요. 단 그런데 5천억 안 돼. 이렇게 해주자. 그냥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려면 다시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돼. 정부의 동의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삭감은 자유고 증여하거나 비목을 또 설치하거나 이런 거. 비목을 설치한다는 건 이거 빼먹었네 하고 자기가 만들어버리는 거. 의회에서, 국회에서. 이런 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어떤 건지 대강 알겠죠? 여기까지요. 그래서 지금 8년간 문제에서 여기 보면 여기 성격, 기능, 예산과 법률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나오는데 이것도 보다시피 8년에 한두 문제 나온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예산 관련 조직이 이제 시험에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예산 관련 조직에서 한 장 넘기면 우리나라 재무행정기관에서 예산 관련 조직이 있죠. 자, 우리가 의회에서 여기 예산 관련 조직까지 일단 하면 되는데, 거기 예산 관련 조직에서 중앙예산기관, 수입 지출 총괄기관,
중앙은행,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재정의 트로이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나라나 중앙은행은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중앙예산기관하고 수입지출총괄기관, 이 두 기관을 합칠 것인지 아니면 분리시킬 건지. 예산 짜는 곳하고 실제 뭐 하는 거, 돈을 집행하는 거하고 구분하는 데가 있고, 구분하는 나라가 있고, 그걸 통합하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원 체제, 그 다음 2원 체제. 이 말은 중앙은행은 어떤 체제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중앙은행.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죠. 이건 어느 나라도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 통합되어 있냐, 분리되어 있느냐 차이입니까? 예산기관하고, 자, 거기 있는 것처럼 수입지출 총괄기관, 국고수지총괄기관이라고도 하고 수입지출 총괄기관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통합되어 있느냐, 분리되어 있느냐, 이걸로 나누어지는데, 이게 시험에 많이 이제 헷갈려 하는 것이, 거기 봐봐요. 장단점, 이 문제가 시험에 좀 나왔었는데, 이걸 좀 많이 헷갈려 합니다. 일단, 미국은 무슨 체제입니까? 미국은 3원 체제입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때는 분리되어 있었는데, 통합시켰어요. 그래서 2원 체제입니다. 2원 체제. 그래서 쉽게 해서 돈 짜는 거하고 실제 수익이 돈이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통합시켜 놨어. 가정으로 말하면 어머니가 쓸 곳하고 뭐 하는 거, 실제 돈 이렇게 주고 아이들에게 돈 주고 돈을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어머니가 같이 맡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혼 체제. 그런 게 아니라 몇 년에 뭘 쓸 건지는 아빠가 결정하고 실제 돈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엄마가 하고 이제 중앙은행이 이딱 하고 그러면 그건 뭐다? 3원 체제. 그럴 때 이제 조금 어떤 걸 이해하기 좀 힘들냐면 거기 장단점 한번 봐봐요. 장단점 보면 거기 장점에서 일반적으로 3원 체제는 중앙 예산기구가 행정수반 직속의 참모조직 형태로 운영됨으로써 강력한 행정이 가능하고 행정관리 능력이 제고될 수 있겠고 분파주의 방지할 수 있고 예산 쟁탈전에 대한 초월적 입장 유지가 가능하고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게 이제 이해하기 조금 어려워서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예산을 만드는 곳, 예산을 계획하는 곳이 대통령 직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실제 주는 건 이렇게 이 행정부에다 남겨놓으면 아무래도 여기 생각을 잘 반영하겠어 안 하겠어? 예산실이 아니 대통령 생각을 잘 반영하겠죠 아무래도. 다시요? 이게 예산실하고 이렇게 통합돼 버리면 대통령 직속으로 놓기가 힘들다고. 대통령 직속으로 놓고 돈 맨날 이 국토부에서 돈 주라 그러니까 돈 주고 뺏고 주고 또는 수입하고 지출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산은 이렇게 실무적인 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대통령은 어떤 큰 그림 그리는데 중요한 거지 돈 주고받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3원 체제로 되면 세 가지로 나누면 그냥 그래 큰 그림 그리는 예산기관 너 대통령 밑으로 바로 와서 대통령 생각을 자 봐봐 생각을 해봐. 이명박 대통령이 됐어. 그럼 그분은 4대강 사업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예산을 짤 때 뭐 한단 말이야?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계획하고 예산을 짜려고 예산기관을 반영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런데 만약에 4대강에다가 여기서 국토부에서 돈 주라 그러면 돈 주고, 환경부에서 돈 주라 그러면 돈 주고, 이런 것까지 다 거기서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통합하는 것은 그냥 행정부에다 두지 대통령 직속으로 안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빨리빨리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 돈 내주라, 돈 필요하다 그럴 때 바로바로 내야 되는데 대통령까지 올라가서 주라고 하기는 좀 그러겠죠. 그래서 보통은 삼원체제가 예산기관, 중앙예산기관이 대통령 직속으로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분파주의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분파주의가 선생님들 이해가 좀 안 될 건데, 분파주의가 왜 방지되느냐? 만약에 여기 국고수지기관하고 예산기관하고 결합되어 있으면 예산에서 맨날 뭔 생각하냐면, 손익, 내가 준 만큼, 자, 엄마가 예산도 짜고, 내년에 뭐 할 건지도 짜고, 또 돈도 주고, 이렇게 하면 항상 생각하는 게 지금 내가 수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그것에 너무 중점을 두는 걸 분파주의라고 그래, 분파주의. 왜 그러면 행정관리도 잘 되고, 어떤 거에서 초월합니까? 거기, 예산, 뭡니까? 예산 정찰전에서 초월에 돼 있습니까? 봐봐요. 같은 급의 행정실에 있으면 예산 좀 많이 주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대통령실에서 오더가 딱 내려와서 대통령실이 관리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전체적인 입장에서 관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것만 이해하면 이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면 다시요. 우리가 삼원체제가 막 나눠져 있으니까 더 분파적일 것 같죠? 그런데 삼원체제라면 분파주의를 뭐 할 수 있다고? 방지할 수 있고. 이때 분파주의는 뭘 의미한다? 너무 국고수지에 중점을 두는 걸 분파주의라고 한다. 이거 내가 수익이 남냐 안 남냐 이런 것이 너무 표현이 뭐한다. 중점을 두는 것을 분파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예방할 수 있겠고, 그리고 대통령 직속이 되다 보면 전체적인 걸 어느 정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산 쟁탈권에 있어서 어느 정도 초월적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하고 준대하고 분리되어 있으면 둘이 연계가 돼야 한대. 아빠가 예산을 계획하고 엄마가 돈 주고 이러면 계획한 거고 주는 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겠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줘야 뭐 할 수 있어. 서로 연계가 잘 되겠죠. 그건 장점이에요. 이원체제의 장점인데, 단점은 아까 같이 어떤 거? 분파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거에서 가장 우리가 이거 뭐 행정학 박사 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고 시험 문제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럴 때 시험 문제는 하나 안 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헷갈릴 수 있는 것들만 더 잘 보면 시험 문제 고득점 거의 다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6번 문제. 자, 재무행정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중앙예산기관과 국고수지총괄기관의 분리 여부에 따라 사원체제와 이원체제로 구분된다. 맞죠? 중앙은행은 어느 나라나 분리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은 관리예산처 재무부 연방준비은행이 분리된 삼원체제에 해당된다. 이거 맞죠? 미국은 분리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현재 중앙예산기관과 국가수지총괄기관이 기획재정부에 통합되어 있는 이원체제에 해당되며, 이는 세입세출의 유기적 연계성을 높인다. 이것도 맞죠? 효과적인 행정관리 수산, 분파주의 등은 삼원체제의 장점이다. 효과적인 행정관리 수산은 장점으로 맞지만 분파주의입니까? 분파주의를 방지한다고 그랬습니까? 분파주의를 방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만,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분 내신 분도 어때? 아, 이건 잘 모르겠구나. 난 이걸로 변별도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냈겠죠? 출제하는 사람들은. 자, 어떤 건지만 대강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법률이 있는데 법률은 조금 넘어가고 예산의 원칙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산의 원칙.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고 시험에는 거의 잘 안 나오니까 물론 예산에서 재무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법은 뭡니까? 국가재정법이죠. 그건 곳곳에 있으니까 놔두고 여기 시험에 많이 나오는 예산의 원칙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했던 걸 간단히 정리하고 쉬겠습니다. 재무행정은 전반적인 기초하고 실제로 이 예산이 이루어지는 과정하고 예산의 과정은 심의, 그렇죠? 편성, 심의, 집행, 결산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다음 예산에 뭐가 있다? 예산의 제도.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슈크가 이야기했던 통제 중심 예산제도, 그 다음 관리 중심 예산제도, 그 다음 계획 중심 예산제도, 그 다음 감축 중심 예산제도, 그 외에 여러 예산제도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그게 보면. 그래서 지금 기초 중에서 특히 의회와 관련된 걸 해봤습니다. 의회와 관련된 거. 원래 됐습니다. 여기 의회와 관련된 거 해봤고 의회에서는 어떤 거 해봤습니까? 예산의 특성, 그다음 예산의 기능, 그렇죠? 예산의 기능은 머스그레이브하고 슈크, 그렇죠? 그다음 어떤 거 봤습니까? 예산 관련 조직. 그래서 2원 체제냐, 3원 체제냐. 이것 봤죠? 그 다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부분이에요. 기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설명을 좀 쉬었다가 예산을 원칙하겠습니다. 자, 조금 쉬겠습니다.